네, 안녕하세요. 김학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하고 질의응답을 또 많이 받는 것들을 좋아하셔서 예. 제 강의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네. 그래도 많으시구나. 네, 다행이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는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책이고 지난주 나왔던 책이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입지 분석 책을 많이 썼는데 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는 이제 칼럼이에요. 칼럼을 한 50개 모아서 나온 책이니까 한번 부동산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용산 사는데 제가 이제 용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 살아요. 근데 거기 보통 1층들만 가시는데 저는 2층, 3층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거의 안 와서 2층이 서화실이 있는데 입구에 이게 딱 있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한국 산수화를 보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시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인데 고원, 평원, 심원인데 이대로 한번 좀 시장을 분석해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원은 이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위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산의 형상만 보이지 산 안에 누가 살고 이게 어떤 모습이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것들이야. 이게 바위사인 줄 알았더니 안에 가니까 또 나무가 많고 뭐 호랑이가 없는 줄 알았더니 뭐 호랑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직접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위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산의 모양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 대세 하락 뭐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김철강 대표 같은 경우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지만 이게 시장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직접 부동산 시장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이 평원은 뭐냐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평균으로 다 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홍준호 박사 말씀하셨는데 특히 금융권 계신 분들은 다 평균을만 생각해요. 이게 뭐 지수가 얼마고. 근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서울 아파트가 몇 프로 올랐는지 혹시 아세요? 3.8% 올랐어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그 수치 보고 얼마 그 국민과의 대화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장이 안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만 보면 안정화된 것처럼 보여요. 인플레이션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까. 근데 강남 상구의 3년차 미만 아파트는 10억씩 올랐어요. 예, 일반인들은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금액만큼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다 그만큼씩 시세 차익을 본 것들인데 이게 평균의 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10억 올랐다고 치면은 나홀로 아파트들, 인기 없는 아파트들,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억짜리 아파트가 10%씩 빠지면 3천만 원씩이잖아요. 20채가 빠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30채, 3천만 원씩 20채 빠지면 얼마예요? 6억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20채는 빠졌고 한 채 올랐는데 평균은 오른 거로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오른 것만 보지 빠지고 있다는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과거에는 무조건 다 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전까지는 다 올랐는데요. 2010년도 이후부터는 안 오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그까지 다 설명 못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충정로 가시면 서소문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50년 넘은 아파트고 세운상가가 아파트인 건 아세요? 예, 그런 아파트들 하나도 안 올랐어요. 20년째 가격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공실이 있냐? 공실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재건축 가능 시기가 넘었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선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들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만 지키면 되는데 사두고 애정이 생기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그냥 생기는 믿음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그러니까 평균만 보고 착각하지 말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린 게 심원이에요. 내려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도 제가 거기서 찍어온 건데 이게 동굴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쪽 역사문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해갖고 여기가 창덕궁이고 여기가 창경궁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인정궁이라고 해서 이제 왕이 살던 데잖아요. 우리는 여기만 봐요. 그럼 이걸 전체를 서울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강남이에요. 그죠? 근데 강남에는 몇 명 안 살잖아요. 근데 다 이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뭐 조선한족실록, 용의 눈물 여기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되게 좋아했던 게 허준, 대장금, 수락관, 뭐 그다음에 이런 또 어이들 얘기 나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이 확대되니까 왕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는구나. 그러니까 강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노도광도 있고 강서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테두리예요. 그럼 여기는 경기도나 인천이 되잖아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서울시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세요? 980만. 1000만이 깨졌어요. 90년대 1080만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900만도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의 인구가 왜 줄까요? 그러니까 많은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제 주택 수요가 그만큼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왜 그 인구가 줄까요, 그럼? 집이 없어서예요. 놀랍게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한 집에 6명, 7명, 8명까지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줄어요. 지금은 2.3명, 2.5명밖에 안 살아요. 한 집에. 그럼 예전에 5명이 살았으면은 지금은 그 5명이 분화를 해서 2채, 3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이 늘긴 하는데 그 세대가 분화되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서 남으려면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요. 돈을 더 많이 지불하지 못하면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인구의 대부분은 경기도, 인천 수요가 아니라 서울 수요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1000만, 경기도가 1300만, 인천이 300만 하면 2600만인데 전 최소한 2000만 이상은 서울 수요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 수요랑 인천 수요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서울에 만약에 집값이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채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해도 안 빠지는 이유가 투자 수요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실수요,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가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누르면 채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값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투자층들은 없느냐? 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서울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상품이거든요. 갭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 5억, 10억, 15억, 20억이 들어가는데 어느 투자자가 그걸 넣고 아파트를 사요. 그러니까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다 지금 지방에 가 있어요. 부산, 울산, 창원, 대전, 광주, 대구. 지금 거기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투자 수요, 실수요 위주 시장이 다르다는 것들을 이렇게 전체를 판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만 보면은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것만 보이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그게 왜 나왔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어이없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건 하면 안 되는 정책이고 해도 아무 영향이 없는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먹히려고 하면은 지방처럼 인구수랑 수요가 똑같은 지역은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더 유입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 비싼 거를 가격을 누르면은 다 때려 내려오거든요. 왜냐면 대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은 강남 집값을 누르면요. 대교 수요가 좋다고 들어와요. 들어오지도 못하죠. 옆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대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을 눌러도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가격 영향이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먹히고 싶으면 지방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죠. 그런 것들. 결국은 전체 판세를 보면서 시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기회도 보이고 그다음에 또 오해도 보이고 막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이렇게 판세를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그러면 강남 집값이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뭐 그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 지금 현 시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34평형이 35억 원에 거래됐어요. 한 건이. 34억 원에 거래된 건 지금 많고요. 그럼 평당 1억이에요. 이게 거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게 KB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매년 부자 리포터입니다. 2018년도 보시면 3위 1000명 단위니까 32만 3천 명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32만 3천 명인데 이 기준이 뭐냐면요. 부동산 자산을 다 제외하고 금융 자산, 현찰로만 갖고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숫자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만큼 갖고 계시죠? 아무튼 뭐 그것까지 확인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면요. 10억 하니까 별로 안 돼 보이죠. 근데 대한민국 자산을 분석을 해보면은 중산층 이하는 8, 90%가 부동산이에요. 그거 빼고 10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상위권들도요. 60% 이상은 다 부동산이거든요. 그거 빼고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게 10억이 아니라 하한선이 10억이잖아요. 평균적으로 30억에서 70억씩 갖고 있어요. 여기 평균이 100억 이상도 많고. 그러니까 부동산까지 합치게 되면 최소한 몇백억 되는 사람들이 32만 3천 명이 공식 통계고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2배 이상.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남구의 평당 1억짜리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분양해도 받아주고도 남아요. 왜? 지금 서울이 다 해서 4만 명 입주하거든요. 4만 세대가. 우리가 집 많아서. 보통 2만 세대 전후 입주하는데 그건 강북, 강남 다 포함해서거든요. 강남은 아무리 많이 분양해도 몇천 세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기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너무 비싸서 이걸 누가 사?
우리만 못 사는 거예요. 살 사람들은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고 싸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냐 안 사냐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시장이 있고 또 싼 시장이 있어요. 서울이라고 또 다 좋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이제 제 책 갖고 계신 거 목차인데 이게 서울 7개, 그다음에 경기도 7개, 그다음에 이제 인천 4개를 했는데 이것만 이제 설명드려도 이 책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종로구부터 시작해요. 서울은. 그리고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 여기까지는요. 원래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서울이었죠. 용산구는 조선시대 때 위성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 같은 역할을 했던. 사대문 바뀌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기신 도시죠. 경기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그럼 여기가 제일 좋은 데고 그 다음 좋은 데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도봉구, 금천구는 가장 싼 지역이라서 좀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살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강남구가 등장합니다. 얘가 신도시잖아요. 신도시가 메인 입지를 역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남구는 75년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종로구가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얘네가 압도적으로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좋아진 이유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명당 말씀, 비보책 말씀하셨는데 명당의 정의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입지가 명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비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일자리. 근데 일자리 개수를 봤더니 서울 25개구 중에서 강남구가 제일 많아요. 75만 개. 그것도 대기업, 갑기업만, 을기업도 아니고. 예. 그래서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가 50만 개, 송파구가 30만 개에서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50만 개가 되죠. 종로구, 중구가 70만 개, 여의도가 한 20만 개, 마포구가 20만 개, 가산 디지털 쪽이 한 20만 개 되는데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강남구는 또 이게 아까 거기랑 다른 게 갑기업이잖아요. 저희 같이 을기업은 또 거기를 또 업무를 보러 미팅하러 가요. 아련하러.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 한 2 하면은 하루에 한 300만, 400만이 강남구로 가요.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강남구에 근처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도 개발이 됐던 것들이고 교육시설도 좋아졌던 것들이고 상업시설도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구가 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입지가 돼서 제일 비싼 입지가 됐던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는 동안에 종로구가 망한 게 아니라 얘네가 더 큰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강남구가 커지니까 송파구까지 확장이 됐던 것들이고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까지 되고 더 성장이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신도시가 다 꽉 차가지고 부지가 서울은 없어요. 인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4개 지역을 넣었는데 연수구랑 서구랑 남동구랑 부평구입니다. 인천이란 지역이 8개 시군이 있는데, 구군이 있는데 이 4구역만 알면 인천을 전체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인천은 서울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천 자체시도 있긴 있겠죠? 그럼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또 좋은 지역이에요? 자체시효가 있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예, 밀려난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이에요. 왜? 서울 수요잖아요. 돈도 더 많고. 인천은 서울만큼 좋은 직장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거기서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이 더 비싸요. 그게 어디냐면 부평구, 서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남동구나 연수구보다 비싸요. 근데 지금 평균을 따져보면은 연수구가 더 비싸요. 송도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송도는 또 뭐냐면은 인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로망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송도 같은 경우 그래서 인천이라고 안 해요. 송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소 쓸 때도 대한민국 송도 국제도시라고 쓰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우편물이 송도만 써도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 인정해 주는 지역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결국은 서구랑 부평구가 조금 더 수요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남동구랑 연수구는 인천 자체 수요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제일 좋은 입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 입지 선택하실 때는 그런 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경기도는 이제 분당, 일산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과천, 남양주, 김포, 용인, 광명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신도시들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역할을 하는 경기도가 비싼 것들이고 서울 역할을 하지 않는 지역들은 쌉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 서초구가 비싸고 송파구가 제일 비싼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났었냐면은 과천이 송파구를 역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뉴스처럼 보이시죠? 경기도가 서울 역전했어요. 강남 3구를. 근데 원래요. 근데 그 기사를 쓰신 분들은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원래 과천이 더 비쌌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찾아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천은 무조건 서울에 생각하셔야지 경기도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왜 나왔냐면요. 김현무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과천에 평당 4천짜리 아파트가 나왔다고. 푸르조 서밋인데 그걸 후분양했거든요. 과천에 4천만 원짜리가 말이 되냐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과거부터 과천시를 안 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 지역구가 어디예요? 일산이죠. 일산은 평균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전후예요. 1,000만 원 안 되는 아파트도 많고. 그러니까 과천은 5만 8천 명이고 일산은 108만이거든요. 우리가 훨씬 크고 기반시설도 많고 호수공원도 있고 학군도 좋고 뭐 킨텍스도 있고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1,000만 원인데 여기 4천인 건 완전 거품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과천을 정말 경기도의 조그만 도시로 본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과천은 원래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겼잖아요. 용산구가 중심인데 원을 쫙 그려보면은 그 서울 안에 원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시 덕양구, 그다음에 여기 광명, 과천, 그다음에 여기는 또 분당 성남 쪽이겠죠. 뭐 하남, 구리 이런 데는 다 서울 안쪽에 들어오거든요. 거긴 경기도가 아니라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강남권에 가까우면 더 비싼 곳들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천이 4천만 원인 게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따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2006년도에 과천이 그 강남구를 역전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강남구는 75년도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뺏은 적이 없었는데 2006년도에 한 번 뺏겼어요. 그러니까 3,700이 됐습니다. 과천이 평균으로. 그럼 4천짜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남구 할 때 3,600이었었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과천은 원래 좋았던 입지였었고 재건축 이치만 생기면 바로 올라가는 지역들이었거든요. 이게 그것들만 알았어도 이미 13년 전에도 4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의 4천만 원이 비싸다고 판단한 것들은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안 본 거잖아요. 예, 그런 말씀들도. 그러니까 이게 좀 큰 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살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취득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면은 1단계, 2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 말씀하신 대로 가치 투자할 때는 이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그런 단계일 텐데 입지 분석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상품 분석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집이 남아 돌거든요.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입지가 좋아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새 아파트거나 새 아파트 될 것들을 사는 것들이 미래 가치를 때려오는 데는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들만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투자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실거주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을 텐데 미래 가치가 땡겨온 지역들이나 상품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전세가거든요. 전세가율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가보다 비싼 거죠. 근데 많은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래에도 수요가 확보된 안정된 상품이기 때문에 땡겨온 거라서 미리 지불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상가율보다 미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 가격이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이건 돈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만 집중을 해요. 1단계, 2단계 안 하고. 이게 뭐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랐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돈을 버셨던 분들은 1단계, 2단계를 이제 고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거 안 하면은 큰 코 다쳐요. 집이 남아돕니다. 서울도 안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하나 오를 때 빠진 데가 2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가치 발전 가능성 배당 트레이딩 투자 이것도 뭐 하루씩 가능할 만한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똑같아요. 주식이랑 이 가치보다 낮은 가격인 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미래 가치일 수도 있고 현재 가치일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경매 같은 거 배우면은 현재 가치를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발전 가능성은요. 현재 가치로 사는데 가격이 더 올라간 게 뻔히 보이는 것들 사는 것들이고요. 배당 투자는요. 이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세가 안 올라가도 돼요. 월세 받을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새 이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죠. 이거는 고금리 시대 때는 뭐 좋은데 저금리 때는 이걸로 우리가 생활비 쓸 수가 없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이 보통 한 7, 8%, 10% 정도 돼야지 그거 갖고 우리가 먹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서울도 3%, 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별 세금 내면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시세 차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트레이딩이냐, 뭐 이건 똑같아요. 주식이랑.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기업 가치 안 보죠. 그냥 올라가는 거 사는 거잖아요. 사서 하루에 또 4번씩 샀다 팔았다면서. 기업 가치 안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입지 가치, 상품 가치 안 오고요. 대세 상승기 때 사가지고 조금 올랐을 때 파는 겁니다. 이거는 2년 넘기지 않아요. 부동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다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선수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확실히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래서 1번, 2번을 보통 많이 하자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들이죠. 오늘 이제 강조 요 2가지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투자 수요가 있고 실수요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지역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좀 그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은 아까 단타 투자하긴 좋은데 많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실거주가 많은 지역 사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럼 시간이 대부분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답변 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멋있었던 게 하나 뭐냐면요. 뭘 사야 되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돈은 많대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정부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 제가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2가지만 이해하면 부동산은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 투자 수요가 있잖아요. 실수요는 실제 거주하는 수요도 실수요고요. 저는 장기간 소유하는 수요도 실수요라고 봐요. 이거 뭐냐면은 거주하진 않아요. 근데 안 팔아요. 대표적인 지역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들. 44년 됐는데 구축이잖아요. 살지 않아도 너무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거의 안 팔고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물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럼 매물이 나오면은 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들이죠. 대치동도 그래요. 대치동도 임차비율이 되게 높은데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실수요라고 보는 겁니다. 투자 수요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 가격을 좀 교란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안 팔기 때문에 시장 교란상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장기간 소요 수요까지도 투기 수요로 보고 좀 이거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안 팔아요, 절대. 만약에 세금이 부담되면은 이미 팔았을 거예요, 벌써. 아니면은 자식들한테 증여하겠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돈이 어설프게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보유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더 갖고 있는 게 유리한지 애들한테 증여해버리는 게 유리한지 그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증여가 많이 증가하는 것들은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죠. 제 이제 선배 중에 이제 그 증권회사 이제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때 돈이 많으시니까 뭐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찍어드렸는데 진짜 바로 그 다음날 사시더라고요. 실거주 아파트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럼 반포동에 있는 거 사시라고 거기서 고쳐했더니 그만 레미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두 채 갖고 계신데 둘 다 대형이죠. 올해 종부세가 7천이 나왔대요. 근데 안 팔아요, 이분. 심지어 임대 등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은 3년 동안에 양쪽 다 해서 20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뭐 7천씩 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이분들의 마인드는. 그래서 에셋 파킹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시세 차익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단기로 가는 것들이죠. 근데 그저께죠. 10월 16일 대책이 나왔는데 양도세 한시 감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뭐냐면은 그거 보고 제가 많은 분들이 그것들 때문에 시장 매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10년 동안 소유한 것들을 양도세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요. 장기간 소유하는 수요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팔 생각이 없고요. 또 이제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놓은 게 아니라 이미 내놓은 상품입니다. 아까 제가 모든 상품이 다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미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자발적 장기 소유거든요. 그건 사면 안 되는 아파트들인데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양도세 한시 면제 그 정책은 아무 의미 없고요. 나중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전문가 좋은 대로 양도세 임시 그런 혜택을 줬는데 영향이 없었다고 제 말대로 기억했다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색내기 정책인 거예요. 효과 없는. 아무튼 그건 뭐 정책 얘기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대부분 실수요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단순 갭 투자는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요 전략이 달라야 되고 요 전략이 달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투기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투기 지역이 제일 먼저 지정된 게 2003년도였어요. 요것만 아셔도 이제 실수요, 투기 수요를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을 텐데 강남구가 아니라 대전이랑 충청남도 천안시가 먼저 지정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는 투기꾼들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었던 것들이고요. 여긴 진짜 투기꾼들이 내려갔던 지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정은 똑같이 했는데 해제는 2004년도에 해야죠. 근데 천안시는 2008년도에 해제를 합니다. 이 두 차이를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정을 했더니 바로 해제가 됐어요. 그럼 여긴 진짜 투기꾼들이 맞았던 겁니다. 단순 갭 투자들. 그러니까 실익이 없으니까 나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증가를 하죠. 5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구 유성구는 대전에서 지금도 좋은 지역이고요. 저긴 1990년대 이미 꽉 갇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질 여건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입지가 좋으니까 투자자가 들어와서 갭 투자하다가 규제하니까 나간 겁니다. 그게 여기 지금 요약 결론이고요. 천안시는 이때부터 일자리도 증가하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새 아파트도 많아지고 입지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실제 증가한 거죠. 삼성전자가 원래 경기도에만 있다가 이때 천안, 아산, 탄정으로 내려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LCD 타운을 만들고요. 삼성전자 직원이 5만 명, 협력업체까지 따지게 되면 15만 명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그때 다 만든 신도시들이에요. 그 전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 삼거리가 제일 유명했고요. 독립기념관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당동이 제일 유명하죠. 삼성전자 내려온 다음에 유명해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실거주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투자하는 것들은 중장기 안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저 위에 같은 경우는 단타에 등하지 않으시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요. 2003년도에 지정됐는데 2012년도까지 갔어요. 이건 뭐죠? 투기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다 실수요죠. 그럼 그러니까 결론을 내드리면 투기 지역은요. 투기꾼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래 가는 것들은. 이게 뭐냐면은 실수요가 너무 많아서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투자자가 들어와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입지가 좋은 입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투자하셔도 돼요. 특히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또 올라갈까요? 이렇게 고민하시죠. 아크릴파크가 지금 1억인데 또 올라갈까요?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단기 조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저는 올라가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거보다. 그러니까 좋은 게 조금 더 비싼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아파트 중에 뭐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을 텐데 그건 한 2억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다 한 평당 5천은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10년 안에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100억짜리 아파트 믿어지세요? 지금도 있는 건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지금 개수가 몇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런 강남권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10년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또 이상한 또 평가를 받을 텐데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시장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저께 발표했던 12월 16일 대책에서 15억 이상자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겠대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그 시장이 그 이상 시장이랑 그 이하 시장들은 다르다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요. 어차피 대출 안 받고 살아요. 그분들은. 왜? 돈이 많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할 것인가 세금을 내고 다 갖고 가실 것인가 그런 것들이 문제이지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 실수요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파트 시세인데 원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원가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죠. 분양가 상한제는 요거를 낮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낮춰갖고요. 극단적으로 해서 그걸 빵원으로 만들어도 프리미엄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아파트 가격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인데 그 1억의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천만 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8천은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그럼 2천만 원이 빵원데 또 프리미엄이 8천 남았죠. 평당 8천이면 여러분 사실 건가요? 그래도 비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럼 정부에서 정말 진짜 가격을 낮출 의도가 있었으면은 분양가 상한제 갖고는 안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했냐? 프리미엄을 없애면 되잖아요. 프리미엄이 뭐예요? 입지 프리미엄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입지적인 가치가 모여있는 총합이라고 하실 텐데 입지를 나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좀 퇴폐 상권을 만들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낮아질 리가 없잖아요. 보통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점점 좀 좋게 해주지 나쁘게 만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디폴트예요, 완전히 그냥.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프리미엄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입지 프리미엄 보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보면 안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입지라도 가격이 안 올라요. 어떤 데는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옆 단지는 평당 1억인데 여기는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강남구에 평당 1,000만 원 아파트 있는 거 아세요?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 그 가격이 분양했었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요. 대부분 다 상업시설 내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안 올라가요. 거의 오피스텔 개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1억짜리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주거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붙어 있어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목동 아파트도 1단지부터 10단지까지는 되게 비싼데 그 붙어 있는 새 아파트들은 목동 아파트보다 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입지 프리미엄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품 프리미엄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입지 프리미엄은 계속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상품 프리미엄은요 계속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새 아파트로서 상품 프리미엄이 있는 것들을 사던가 상품 프리미엄이 좋아질 것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앞두고 있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상품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로 좀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우리 그냥 시간 엄청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까지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수요가 있는지만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한 세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내 아파트를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싸게 내놔도 내 비싼 아파트를 사줄 한 사람만 있으면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은 그것들이 적정 가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가 실수요가 50% 이상 있어요. 자가 실수요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거주하는 수요도 있고 안 파는 수요까지 포함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는 지금 평당 1억에 산 사람은 자가 실수요일까요? 순수 투자 목적일까요? 자가 실수요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거는 거품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가격과 거품 가격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실수요자가 받아주면은 적정 가격인 것들이고요. 투자자들끼리 주고받았는데 맨 끝에 실수요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품 가격입니다. 그럼 2008년도에 다 거품 가격이었던 이유는 투자자들끼리 주고받다가 끝났어요. 그냥 시장이. 그때는 쭉 빠졌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대부분 자가 실수요 세대들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자가 실수요가 많은 단지들이 유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배후 소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요지들은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내가 더 비싼 가격을 주지 않으면은 뒤에서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도 과천에도 분당에도 판교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서울 강남구에 싸면은 바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강남구 서초구의 새 아파트들은 최소한 8천 이상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지불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배후 수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배후 수지가 있지 않나요? 경기도에서 제일 싼 지역이 어디예요? 시, 군구 중에서 연천군이 제일 싸요. 파주군, 연천군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아파트가 제일 비싼 게 한 400만 원 그래요, 평당. 180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건 200만 원 잡고요. 투자자가 들어가서 몇 번 샀다 팔았다 하면은 200짜리 아파트를 한 6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600만 원인데 실수요자들이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거기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그 6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절대 가격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만 들어갔고 실수요자가 안 샀기 때문에 그건 거품 가격입니다. 요는 아크로파크의 1억 원 적정 가격인 거고 연천군에 있는 600짜리는 거품 가격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차이가 바로 배후 수지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배후 수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만 하셔도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딱 정해져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는 아니구나. 옆으로 해야 되는데요. 옆에.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맨 끝에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이게 낫겠다. 요거만 설명드리고 딱 마칠게요.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가격 변동률입니다. KB 부동산 지수고요. 빨간 건 오른 거고 파란 건 내린 건데 10년 동안 내린 게 있어요. 저건 진짜 놀라운 수치거든요. 왜냐면 절대 가격이 내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고양시 보시면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가 있는데 덕양구는 올랐는데 일산 서구, 동구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일자리 호재가 없었어요. 교통 호재도 없고 새 주거시설들이 안 들어왔어요. 같은 고양시인데. 그리고 주변에 대량 공급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안 오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량 공급이 뭐냐면요. 일산 신도시 북쪽에 파주 운정이 있었어요. 여기도 좀 가려졌는데 이거 파주인데 운정 신도시가 입주를 했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입주했고 서구에 검단 신도시가 입주를 했고 덕양구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했거든요. 결국 수요를 다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에다가 이런 악재까지 더해주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저렇게 악재들이 겹치는 지역들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걸 찾으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새 아파트가. 지금 덕양구가 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 아파트가 삼송지구 들어보셨나요? 뭐 지축, 원흥, 원당, 향동, 덕은.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는 킨텍스 주변에 그 몇 개 밖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한 11만 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가 그런 수요들을 빨아들인 것들이죠. 지금은 상품 경쟁력을 따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심하신다고 하면은 살 것들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또 사면 안 되는 것들도 좀 피해 가실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면서 여기까지 하고 진행도 할게요. 네, 박수 한번.